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 임기 중에 중국이 대만을 혹시 침공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미일 공조에 이렇게 강하게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 최근에 뭐 반도체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은 한국을 집중 공격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한국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이거 한국의 입장에서 과연 이걸 액면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면 기시다 총리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단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전략이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게 한미일 동맹이 그동안에는 한미 동맹이 있고 일미 동맹이 따로 있고 이랬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한미일 동맹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저렇게 있고 여러 나라 국제관계가 복잡한데 거기에 확 끌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과연 이득이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성급하게 좀 더 서두른다, 누가 봐도 그런 인상을 주면서까지 저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가? 뭐 그게 이제 언뜻 들리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안보 문제, 이 동북아 국제 정세가 과거 같지 않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물론 당연히 있겠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이번 시일 내에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있죠. TSMC에. 중국은 반도체 없이는 뭐 발전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다 막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돌파구로서 대만의 TSMC를 확보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 임기 중에 중국이 대만을 혹시 침공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미일 공조에 이렇게 강하게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제정치를 보면은 미국의 행동을 보면은 각자 도생이에요. 무슨 뭐 동맹을 중시한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트럼프 때는 아예 동맹을 뭐 완전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물러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 한미일 이 관계도 중시하고 한미 관계도 중시한다는 뭐 이런 이제 제스처를 보였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전기 자동차 문제라든가 최근에 뭐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은 한국을 집중 공격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한국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대응하기 힘들게.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게 하고, 사실 뭐 한국의 반도체는 뭐 거의 40% 가까이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만두라 그러고 미국에 공장을 옮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자금을 지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장 내부를 전부 다 보여주라는 등, 초과 이익이 나왔을 때 75%를 반환하라는 등 이런 얘기들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기보다는 넌 나는 나 각자 도생이거든요. 이게 이런 인상들은. 자, 이러면서 사실은 또 미국은요 중국과 또 어떤 기업과 같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미국에 공장도 건설하고 그래요. 한국에게는 중국과 손을 끊으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고 있고, 애플도 뭐 중국에 여러 가지 공장 생산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도 보면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그 수치는 뭐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멀리하라는 식으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 한미일 공조, 이거 한국의 입장에서 과연 액면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한미일 공조를 아주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방적으로 포주기식이다는 비판까지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안보 문제가 가장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아닌가, 그 동력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최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서두르는 거를 그 입장을 헤아려 보시려고 하셨는데 뒤에 쭉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뭐 영업사원 1호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하시는데 경제적으로도 재계에도 별로 이런 게 달갑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안보라고 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도 다 내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는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랑 대만이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랬을 때 또 미군이 개입할 확률도 커질 것 같고 지금 그 지역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군사적인 충돌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과연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는데 안전할 것인지 우리는 또 그 전장에 안 끌려 들어갈 것인지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 여론도 그렇고 지금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북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도하게 안보 불안을 야기해서 그걸로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일 공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위협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한다. 뭐 이런 경우는 그건 결국 과대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변의 그 안보 환경 자체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이제 국제정치가 전공입니다만 특히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쉽게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어땠습니까? 뭐 일주일 내내 전쟁을 끝낸다. 뭐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왜? 압도적으로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력 그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만 놓고 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손쉽게 어떻게 점령한다,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오랫동안 러시아에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뒤에서 무기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만이 이제 침공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당연히 뒤에서 서포트 하겠죠. 일본도 분명히 같이 가담할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온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물론 여론은 쉽게 동조하지 않겠지만 자민당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대만에서 전투를 치르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때는 반드시 뒤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될 텐데 거기에 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6위에서 8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이 만약에 그게 또 가담한다 했을 경우에 중국이 성산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과연 쉽게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미일 공조를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이걸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긴장은 계속 되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력 차원에서 또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해야 중국이 쉽게 대만을 침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논리도 또 성립이 될 수는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각자 도생이지 동맹국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일본하고 한국 관계는 어떠냐? 사실상 일본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전부 다 한국과의 경쟁 속에서 다 패퇴하고 한국으로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혐한이 상당한데 그 혐한이 이유가 대부분의 그 일본의 어떤 사업들, 기업들이 다 한국에 뺏기고 기술이 뺏기고 한국한테 다 지고 여기에 대한 그 울분이랄까 어떤 자괴감 과거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줬는데 모든 게 다 뺏기고 하니까 그거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심정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익들의 심정은 한국과 잘 지내보자는 마인드가 거의 없어요.
한국은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에서 더 넘어서서 일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오히려 일본을 쓰러뜨릴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보수 우익들은 어떻게든 한국의 밭다리를 걸어서 한국을 넘어뜨려야 우리가 산다. 그게 수출 규제였거든요. 그때 수출 규제할 때 그 마인드는 삼성을 붕괴시켜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삼성이 무너질 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한국과 마음 좋게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같이 이루어보자, 이런 마인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인식하셔야 돼요. 다만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고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일 공조 인도태평양 그 전략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도태평양 이 전략은 아베 전 총리가 고안한 하나의 전략적인 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계속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어떤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서버 멤버로 들어간다, 뭐 그런 맥락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과연 그게 우리한테 큰 이득이 될 것이냐. 뭐 그동안 그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균형 외교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몇 년 내에, 뭐 3년 이내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한미일 공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한일 관계를 미국이 강력히 원하니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런 차원에서도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굳이 추론하자면은 뭐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각자도생이다. 결국엔 각자도생이다. 뭐 동맹이라는 뭐 단어를 쓰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각자도생이 현실인데 윤 정부는 어떤 동맹이라는 거에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이 한미일동맹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ICBM을 또 발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안보에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존이든 재산이든 이런 것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위협되는 방향으로 가고 더 자극하고 더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너무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소미아를 복원하겠다고 또 엊그제 정상회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는데 우리의 정보를 고스란히 또 일본에 주는 것이 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이고,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뭔가를 미국에 또 어필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할 텐데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저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를 이번에 이제 원상 복귀 그냥 정상화 하겠다, 이제 그랬고 그게 곧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누가 더 이익인가? 그 얘기는 이제 꾸준히 나와요.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은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 누가 더 불편하냐? 그리고 지소미아가 복원됐을 때 누가 더 이득이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게 전문가들도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위성을 보면요, 일본이 60여 개나 된다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외교부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계속 돌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이 몇 개입니까? 소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고급 정보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지소미아에서 정보 교환하는 것은 우리에게 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서 일본이 가장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참 이게 올라간 다음에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쏘는 순간 저게 어디에서 쐈으며 저게 몇 발인지 이거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는 한 발 쏘았다 그러고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그렇게 우기다가 미국이 한 발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깨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뭐냐, 일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여기에 대한 대응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의 정보가 엄청나게 일본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미사일 쐈을 때 그때에 바로 쏘자마자 바로 그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아니 미사일 올라가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몇 개를 쏘았다든가 뭐 한 개를 쏘았다든가 두 개를 쏘았다든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이 하나를 쐈는데 두 개 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일본 국민들한테 망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자위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미사일 쐈을 때 그 바로 초기 단계의 그 정보는 일본 정보에게서는 정말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소미아는 일본이 더 필요를 한다. 이 얘기가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그 미사일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정보가 정말 필요하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많은 인공위성이 채취하게 될 그 고급 정보 이걸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건 안 했습니다. 지소미아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36개 거의 그 정도 국가와 이 지소미아를 맺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맺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일본하고 못 맺을 이유는 없죠. 왜? 뭐 러시아하고도 맺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과 일본은 뭐 동맹이고 우리 한미 동맹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를 공조를 공조를 있든 없든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으면 뭐 지소미아 정도는 맺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지난번에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이유가 한국을 믿지 못한다 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거든요. 한국을 믿지 못한다고 수출 규제하는 국가에게 이 군사 고급 정보를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수출 규제하는 나라에게 우리 군사 고급 정보를 준다는 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지소미아 파괴하겠다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강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폐기하겠다는 것을 보류하겠다 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완전히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가 꼭히 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익이다, 손해다 뭐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딱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명확하다. 저 일본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고 있고 적으로 보고 있고 그랬을 때 핵심적인 정보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바라는 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희망사항이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언제까지 뭐 우리가 일본이란 동맹인 적이 없었지만 언제 친구가 적으로 될지 모르는 것이 국제 관계고 언제든지 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라는 게 나라 간의 관계고 게다가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배 했었는데 그거를 식민지배라고도 얘기 안 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니네가 원해서 된 거고 반성도 안 한다. 요거에 힘을 실어준 게 또 요번에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험짓해진다. 이들이 언제 적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줬던 정보들을 가지고 다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내중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우리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한일 관계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겠죠. 내가 가진 거 주면서 상대방이 가진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서로에게 이익인 거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다가 어느 날 배반했을 경우에 바로 이제 그게 하나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는 신뢰가 형성이 안 됐다 이거거든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모든 게 성립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던 이유도요. 제가 그때 일본의 모습에서 일본 전 국민이 혐한하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2019년도에 한 9개월 가 있으면서 그 혐한이라는 게 왜 생겼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산업들이 전부 한국한테 다 경쟁해서 다 지고 지금 일본의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일본 초기에 그렇게 일본이 잘 나가다가 한국 삼성한테 하나씩 뺏기더니 완전히 지금 뭐 삼성한테 아주 다 뺏겼다 뭐 거기에 대한 울분이 굉장합니다. 왜냐? 과거에 일본의 그 기업들에서 반도체 기술들을 삼성이 다 빼갔다. 그 다음에 헤드헌팅 해가지고 기술자들 다 빼갔다.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웬간한 거는 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오고 뭐 베껴오고 뭐 그랬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법률 용어들도 보면요, 일본에서 법을 가져왔을 때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법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대한 그 마인드가요 굉장히 남다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법을 하시는 분이라서 일본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 그렇게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는 또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던 부분도 있고, 물론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야미로 뒤에서 이렇게 뭐 들어오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일본한테서 배워서 지금은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로 일본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듯한 이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반감이랄까 혐한이랄까 이런 느낌, 기분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한일 관계 여행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와사비 테러 들어봤죠. 여행객이 일본에서 스시 먹는데 그게 와사비를 왕창 넣어가지고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 그게 뭐냐? 한국인에 대한 그 혐한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우익들의 씨앗이 되는 거고 그 밑바탕이 되는 거고, 이 우익들의 마인드는요, 한일 관계를 굳이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하는 거 보세요. 한일 관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만 괜히 이제 용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그냥 피상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윤 대통령이 간슬게 다 빼주고 막 하는 같이 보여도 일본은 냉정하게 하나씩 너희들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풀겠다. 그 자세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